근데 요즘 뉴스 보면 팍팍하죠. 정말 전세 사기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정말 잘 따져봐야 되고요. 더럽고 치사하지만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본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니이고요. 유튜브에서는 개념 있는 희애씨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 책에서 접했던 것처럼 금융 이야기도 전해드리고요. 자기계발 정보라든지 브이로그, 일상 꿀팁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작가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금융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회초년생 때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리고 돈을 조금씩 불려가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세입자로서 살아갔고, 최종적으로 또 내 집 마련도 해낸 그 이야기가 우리의 목차 속에 또 제 인생이 같이 담겨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도 돈 모을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29살에 내 집 마련했어요 라는 영상, 이런 걸로 이제 영상으로 많은 분들을 뵌다거나 강연 같은 데에서 어쨌든 이제 제가 이뤄낸 결과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다 보니 제가 이뤄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금수저겠지. 그러니까 모두가 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고백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시작을 해냈고요. 그야말로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현재 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태로 일단 대학에 갔어요. 그 상태로 20살 대학생이 됐으니까 어떤 삶이 펼쳐졌을 것 같으세요? 미팅 막 열심히 하고 막 팡팡 쓰고 막 이런 삶이 펼쳐졌을 리 없겠죠. 쓸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다행히 등록금은 이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등록금은 나가지 않았지만 생활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조금씩 엄마가 보내주시는 돈을 아껴 써가면서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궁리를 했을 때 엄마가 쓰시던 가계부라는 걸 이제 나도 성인이 됐으니까 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책에도 썼다시피 사실 가계부를 처음부터 갑자기 막 안 쓰던 사람이 쓰려고 하면은 너무 막연하고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정말 그냥 용돈 기입장 쓰듯이 썼습니다. 대신에 절대 놓치지 않았던 건 좀 반성을 수시로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냥 기록만 하면 사실 어플이든 뭐 종이 가계부든 막론하고 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달 동안에 이렇게 썼구나. 다음 달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자기 반성을 계속해 나가야 이 가계부를 쓰는 의미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발전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살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리포터 생활도 했고 뭐 인턴 생활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랑은 비교가 안 되는 돈을 만지면서, 특히나 이 나이 때부터는 이제 자취생활을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통장 쪼개기를 시작합니다. 급여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 통장과 저축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으로 한번 나누어 보자라고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너무 중요한 게, 안 써도 되는 돈, 소위 말하는 여윳돈이 눈앞에 있잖아요. 여러분을 믿으시나요? 전 저를 못 믿습니다. 저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 쓸쓸아라는 말이거든요.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때부터 그거를 좀 잘 습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훗날을 그릴 수 있었고 과거를 정말 칭찬할 수 있었던 건 그런 작은 것도 놓치지 않았던 그런 습관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살, 이제 제가 은행원으로서 근무를 했던 게 25살부터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불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25살 때 은행원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때 제 인생 첫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대출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대출을 받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대출? 뭔가 좀 무섭고,
이런 존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대출도 알고 보면 별거 없고요. 뭐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은. 또 그거를 현명하게 잘 활용을 한다면 조금 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잘 알아야죠. 신용은 뭘 믿고 담보는 뭘 믿고 그 뭘 믿고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신용인지 담보인지가 나뉩니다. 신용 점수가 좋으면은 대출을 해주냐 마냐도 결정되지만 얼마나 많은 금액을 해줄지, 이 이자를 얼마나 낮게 해줄 건지 이런 것들도 신용 점수가 굉장히 큰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이 재직 여부입니다. 사실 프리랜서,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애를 먹는 부분인데요. 직장인들은 재직증명서 같은 것을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재직 여부가 증빙이 되지만 프리랜서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해도 뭐 증빙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돈을 잘 벌고 있어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게 바로 이 재직 여부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기존 대출이라고 제가 써두었는데, 그러니까 처음 대출 받는 사람은 별로 상관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대출, 학자금 대출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잘 갚았는지, 뭐 연체 이력은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따져서 신용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은 뭔가 있어야 빌려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담보 요소를 봅니다. 보통은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 거니까 제가 만약에 안 갚으면 이 집 가져가세요 하는 게 주택담보대출인 거예요. 그래서 담보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보면은 진짜 별거 없거든요. 물론은 더 딥한 세계가 있지만 이것조차 구분 못하고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알고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제가 세테크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갈 건데요. 우리 직장인들이 세테크를 진짜 많이 무시해요. 돈을 불린다고 하면 투자 상품 같은 것만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세금만 제대로 아껴도 그게 진짜 돈을 불리는 거고 모으는 거거든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으로 쓰는 거가 우리 연말정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때 보통은 체크카드를 써야 유리하대라는 말만 듣고 체크카드만 무작정 쓰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우리가 돈을 써서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는 건 소득공제입니다. 근데 이 소득공제는 내 총급여에서 25%까지는 혜택이 없고요. 이걸 초과하는 돈에 대해서만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4천만 원 버는 사람이라면 1,000만 원 쓰는 거에 대해서까지는 아무 혜택을 안 주고 1,000만 원을 100원이든 1,000원이든 넘는 그 구간부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산했을 때 25%까지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 구간까지는 나에게 유리한 거 쓰고 공제 한도가 보통은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이거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수시로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300만 원 될 때까지는 체크카드 쓰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면 공제 한도가 더 많으니까요. 300만 원을 넘은 이후로는 또 프리예요. 아무렇게나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만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입자 얘기를 또 빨리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세입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 보면 팍팍하죠, 정말. 전세 사기 얘기 나오고요. 사실 다들 전세 사기에만 주목합니다만 월세 사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정말 잘 따져봐야 되고요. 더럽고 치사하지만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좀 주력해가지고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등기부등본 하나만이라도 좀 볼 수 있으시다면 정말 전세 사기, 월세 사기 많이들 피하실 수 있습니다. 4가지만 알려드리면요. 일단 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저는 보통 가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있으면 계약을 하면 아예 안 되는 아니지만요.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 혹은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진짜인지 아닌지 가늠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뭐 서류가 추가적으로 있으면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게 뭔지 우리가 일일이 외우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 들어가는 게 있으면 일단 몸살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신탁. 신탁이라는 거는 사실 월세 사기에 더 많이 쓰이는 건데 신탁이라는 건 이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히 손이해가 집주인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얘가 집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탁회사에 돈을 빌리면서 이 집의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탁이 걸려 있을 때는 집주인이 집주인으로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 같은 거 할 때마다 일일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고 돈을 들고 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탁이라는 단어도 보이면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신분증 확인은 제가 책에서도 써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정부24 들어가면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계약서 특약이라고 제가 빨강색으로 해두었는데 특약을 그냥 안 보고 사인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에서는 눈치가 보이던지 말던지 앞에서 아무리 따갑게 쳐다봐도 깨알 같은 글씨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왜냐? 이런 특약들이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관해서 어떠한 수리 의무도 지지 않는다.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에서도 썼지만 이 특약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수리를 어디까지 해줄지 이런 게 결정이 되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 얘기 간단하게 하고 이제 강연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29살에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실 모은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가 저는 갖춰졌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임장입니다. 집을 살 때 돼가지고 임장을 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결혼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기도 전에 계속 그냥 집을 구경하러 다녔어요. 남의 동네는 어떻게 생겼나? 뭐 이런 구경도 하고요. 생각보다 해보면 해볼수록 재밌고요. 재미가 문제가 아니고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의식이 생겨요. 우리가 보통 내 집 마련을 아직 생각하지 않았을 때, 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때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놀러 가는 것처럼 하는 임장을 계속하다 보면은 정말 구체적인 목표가 갑자기 생기게 돼요. 이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번째, 대출 정보인데요. 집을 살 생각이 없을 때도 임장을 굉장히 많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누가 은행원 출신 아니랄까 봐. 혹시 내가 그 집을 당장 사게 된다면 어떤 대출 상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금 대출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이 좀 더 유리하잖아요. 그 대출인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그 대출을 받지 않고 일반 은행에서 받는다면 뭐가 유리한지, 이런 거를 진짜 저 앞에 내 집 마련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미리 해본 거예요. 왜냐면 이 대출 정보까지 보고 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모으고 나면 어느 동네에서 이 상품을 활용해가지고 집을 살 수 있다. 그림이 보이니까요. 제가 사는 곳이 아파텔이거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텔을 매매를 하게 되면 어쨌든 뭐 오피스텔의 단점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끌어안더라도 저는 위치가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집을 너무나도 사고 싶었는데, 제가 결단력이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어쨌든 우리는 아직 청년이고 20, 30대잖아요. 이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본인이 정말 큰 결단을 내릴 때에는 귀를 좀 닫을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저축 위주로 진행을 하는 편인데, 주변에서는 결국에는 주식하지 않으면 돈을 잃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혹시 뭐 주식이나 이런 투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작가님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계부를 쓰면서 반성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반성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을 두시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식 얘기를 먼저 해보면요. 재테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 등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등산할 때요. 한 10명 정도가 같이 출발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처음에 출발이야 다 같이 하죠. 근데 모두가 걸음을 맞춰서 가고 모두가 똑같이 가려고 하다 보면은 누구는 너무 답답하고 누구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딴 사람을 계속 같이 보다가 가면은 오히려 낙오되기 쉬워요. 근데 등산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올라갈 때는 바닥만 봅니다. 내가 조심해야 될 거 없나? 이런 것만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산에 가서야 와 좋다. 풍경 보죠. 그리고 내려올 때 꽃 구경합니다. 등산에 비유한 이유는요. 딴 사람 주식한다고 해서 나도 막 따라가다가는, 저는 사실 주식이나 투자 얘기를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만 결국 그것도 공부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원하면 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남이 한다고 하지는 절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남의 말 듣지 마시고 본인의 주관을 뚜렷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계부를 어떤 걸 반성하냐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내가 평균적으로 쓰는 돈보다 유독 아낀 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달은 뭘 안 썼지? 이 포인트를 좀 많이 살펴봤고요.
반면에 유독 많이 쓴 달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뭘 많이 썼을까? 이걸 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뱅크샐러드 등의 어플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도식화가 너무너무 잘 돼요. 저는 엥길지수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만 먹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소니에란 사람은 식비가 많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다면 딴 부분에서는 어떤 걸 아낄 수 있을까 이거를 봐야지 어떤 걸 좀 반성할지도 정말 개인에게 좀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이 각각 어떤 분야에서 제일 많이 쓰는지 그것만큼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몇 개월 전에 친구들 얘기하다가 신용카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신용카드가 이제 신용 점수 유지에 도움 된다. 뭐 나중에 대출 받으려면 신용 점수가 필요하다 해서 저도 몇 개월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이게 체크카드 시절보다 돈을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쓰면 이제 점수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신용 점수를 평가하는 신용평가사라는 기관들이 있죠. 이 기관들은 뭔가 평가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신용에 관련된 금융 업무들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 뭐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대금을 잘 갚아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신용 점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학생이나 혹은 정말 뭐 남편의 카드만 쓰고 남편의 통장만 쓰는 주부 분들은 신용 점수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왜냐? 평가할 거리들이 딱히 없으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등의 신용 관련된 금융 업무들을 보면 신용 점수가 올라간다라는 말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써야 좋다라는 말은 틀렸고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쓰셔야, 잘 갚으셔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얼마를 쓰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이라도 연체하지 않고 잘 대금을 갚았느냐. 이게 신용 점수를 올리는 요인인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는 이것도 있어요. 신용카드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제 가끔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하는 실수가 신용카드를 막 단기간에 막 3개, 4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신용평가사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 뭐지? 현금의 유동성이 없는데 일단 신용카드에 의지하는 거 아닌가? 이 사람 나중에 못 갚을 확률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기간에 신용카드를 많이 만들면 신용점수가 내려가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한 장쯤 유지하시면서 쓰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금액 이상 써야 된다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가 더 좋으시다면 그냥 병행해서 한 반반 정도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갖고 계시다 보면 차차 오를 거고 연체만 안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연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휴대폰 요금이나 뭐 기타 등등 우리가 매달 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연체하는 것조차 신용평가사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연체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못 모를 때는 공과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맞다 까먹었다 이러면서 한심하죠. 안 됩니다. 다 신용평가사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것들이든지 연체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손희애 작가님 북토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촬영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